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철종 세무사님 모시고 재밌는 세금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1세대 주택 비과세.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이 비과세. 그렇죠, 네. 비과세면 이제 세금도 안 내고 네. 그냥 다 좋지 않냐 하는데 생각보다 이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좀 막 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사례 같은 걸 얘기하면 설마 저렇게 하냐 그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면서 네.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 계약서 쓰기 전에 네. 세무사님하고 좀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네. 비과세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뭐 많이들 관심도 많으시고 네.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처음에 우리 제니스 막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걸 너무 이제 쉽게 생각을 했다가 이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금이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맞아요. 조금 더 내가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 한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요거를 봐야 돼요, 저희가. 이 양도일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건데요. 양도일은 위 양도는 당연히 이제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 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양도일은 우리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 그냥 잔금일입니다. 잔금일. 왜냐하면 잔금일과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좀 빠른 날이라고 사실상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잔금 안 받고 넘기는 경우는 드무니까 사실상 그냥 잔금일이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잔금 내가 준 날이 취득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입주권을 승계, 이것도 쭉 살펴볼게요. 그냥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 사용 승인일이나 뭐 임시 사용 승인일이나 사실상 사용일 중에 이제 빠른 날인데, 보통은 이제 사용 승인이 나서 사용 승인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간혹 이제 좀 늦어지는 경우에 뭐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 사용 승인일로 취득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양으로 우리 받는 날, 분양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하면, 왜 주택의 취득일을 보게 되냐면 분양권을 취득을 했을 때에는 내가 보유기간이 나중에 그 이제 신축이 되거나 신축 아파트를 팔 때의 보유기간은 이 분양권을 산 날부터 따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따지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과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둘을 비교해서 이 중에 늦은 날이라고 이제 복잡하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냥 잔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잔금일이고요. 다만 내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 부분을 좀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이 키 받은 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잔금 안 하면 키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속은 당연히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도 증여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고차, 분양권 요즘에 또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그냥 참고차 보면 취득세랑 양도세가 조금 달라요.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초 분양이면 분양 계약한 날.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네, 계약일이에요, 계약일. 그리고 승계 취득이면 당연히 잔금일이 될 거고요. 양도세는 우리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된 날이에요. 당첨이래요. 네, 당첨일이에요, 당첨. 당첨하고 한 보통 일주일이나 10일 있다가 계약합니다. 약간 달라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난 거는 이거는 우리 계약 체결일이 되는 거고. 어려워.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팔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금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또 오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권이잖아, 분양권. 그래서 여기에서 잔금은 분양권 전매했을 때 그 잔금이에요. 주택 준공이 아니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잔금 하니까 다 그 잔금 이렇게 준공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어렵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과세에서 가장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담들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저희가 따지게 되는 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게 한 2개 정도가 됐는데요. 2분류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이 거주기간, 내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 2년 거주한 건가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 동일 세대냐 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 이 정도가 가장 큰 틀에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거주기간을 좀 보면 내가 1세대, 우리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해야 하는 이 요건은 기본적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나는 전체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냐 못 받냐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이제 많이 아실 거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와는 별개로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도 있잖아요. 장기보유공제에서는 이 비과세와는 또 별개로 2년 거주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요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그냥 거주한다. 네, 헷갈리면 거주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기간은 그럼 어떻게 산정해요? 라고 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동일 우리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한 그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신고를 할 때에 거주기간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일단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표 초본에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일단 2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이 당연하게 네, 초본에 2년은 제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초본상에 2년을 맞추어서 신고하면 저 2년 거주한 걸로 비과세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아시죠? 실질입니다. 실제로 2년을 거주했으면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세무서에서 담당 조사관님께서 이거 2년 거주한 거 하신 거 좀 입증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좀 저한테 전달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만약에 2년 실제 거주 안 했는데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 못 받고 그냥 저희 수천만 원 석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럼 거주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일반적으로는 실제 거주했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고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게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에 조사관님께 이러한 자료들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제시해드리면 우리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시들이에요. 뭐 집전화 가입, 뭐 집전화는 가입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 입주자 관리 카드 당연히 있겠죠. 자녀 당연히 집 근처에 자녀들 학교 다녔을 거니까요. 그리고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도 당연히 내가 내고 있을 거잖아요. 실제 거주했으면. 어려워. 전기나 수도 사용한 거. 우편물 수령하는 것도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겠고요. 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우리 집에서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러한 내역들이 향후에 뭐 실제로 거주했는지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거기 실제 거주한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뭔가 여러분들이 힘든데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얘기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뭐 저도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무조건 뭐 하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언제 어느 한 명이 그 한 명이 내가 돼서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조사관님이 저한테 요거 실제 거주했으니까 서류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확률적인 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당연히 실제로 거주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건 없겠으나 이거를 거주 안 했는데 초본에만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기도 이제 있는데 세대원 일부가 원칙적으로 다 거주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거주를 못한다. 그럼 이게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학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취약 같은 경우에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부분들 우리 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학폭 이렇게 학폭은 그냥 이제 빼더라도 이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근무상 형편으로 따로 못 살았는데 또는 질병 요양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러면 실제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못했지만 얘를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근거와 함께 제시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만만한 일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뭐 취약이다 아까 이제 고등학생 이상 이런 부분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보고 과거에 인정받은 사례와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을 비교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못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그 서류도 함께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아, 네. 그 전에 그럼 잠깐 네네네. 한 번만 봐주시면 여기에서 근데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네. 예외가 특례가 있습니다. 네네. 내가 2년은 거주를 못했지만 그래도 2년 이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는 않을게라고 하는 특례가 어떤 거냐면 바로 밑에 보시면 네.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네.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네. 내가 취득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너가 무주택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잔금 치르는 날에는 설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미적용해 줄게. 왜? 너가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할 당시에는 너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지 몰랐을 거니까 좋아, 네네. 그거 인정해 줄게. 라는 취지예요. 요 취지로 네네. 나온 건데 여기서의 핵심이 돼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에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네네. 제가 여기에서 한번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례를 좀 보면 네. 좀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네. 양도일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었죠. 잔금일이다라는 거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그러니까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하는 날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라는 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에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네. 2014년 이제 10월에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난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주택 1이라고 할게요. 네. 이 시점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었죠. 관처일 이후에 입주권이 된 거예요. 본래 이 고객분께서는 주택 2를 가지고 오시다가 네네. 2015년 10월에 네. 이 주택 2를 팔면서 이제 주택 1로 넘어가시려고 네. 주택 2를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계약금 받으셨어요. 매도 계약금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택 1에 취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입주권을 사는 거죠.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택 2는 이제 그 매도 잔금을 받으시면서 완전히 처분을 하시게 됐고요. 네네. 우리는 주택 1로 이제 입주권 하나만 남아 있죠. 주택 1로 쭉 넘어가서 이 주택 입주권에 대한 2016년 1월에 이제 승계 취득을 잔금 치르면 승계 취득 완전히 하셨고요. 네. 그리고서 2019년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 네. 네, 요때가 이제 사용 승인이 났는데 요 기간 중에 사용 승인이 아까 제가 주택의 취득 시기는 이 사용 승인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전에 2017년 8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서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맨 처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네네네. 나중에 이제 신축돼서 신축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는 즉 주택이 된 날, 주택 취득일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나는 그리고 이분은 이후에 2년 거주 안 했어요. 네네. 계속 세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난 이거를 지금 5월 달에 팔았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주택을 취득한 날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2년 거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특례로, 예외로 너가 계약금을 체결할 당시에 무주택자이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리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그 시점에 너가 몰랐으니 예외적으로 2년 거주요건 적용 안 해도 비과세 적용되게 해줄게 라는 걸 뒀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됐다. 네. 왜? 이분이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네네. 처음에 이걸 제가 상담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신고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저 팔았어요. 해서 신고해주세요. 라고 네 하면서 제가 신고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쭉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신고하기 전에 네.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한번 점검을 할게요. 점검할게요 하면서 주택 저희 요 입주권 취득할 당시에 계약금 지급 요때 10월에 하셨는데 요때 무주택자셨죠? 맞죠? 근데 네, 근데 그때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팔면서 계약을 했었다. 느낌 안 좋지. 네. 일단 그러면 그거 판 거 계약서 좀 저한테 주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이 매도 계약을 하고 잔금 받기 전에 주택 1 입주권 상태에서의 계약금을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이 주택 2를 판 날은 잔금이어야 되는데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던 이 주택 2에 대한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 계약금만 받았던 이 시점에 이거는 내가 판 게 아니잖아요. 즉 무주택자가 아니었고 유주택자였고요. 그래서 예외 특례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물어본 게 이 집에 2년 거주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상생임대 가능한가요? 라고 했었는데요. 정말 또 이것도 안타까웠던 게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보통 잘 아시겠지만 신축되면 처음에 세 주면 처음에는 분양가 수준에서 그냥 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세 수준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시세 수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서 이 5%가 깨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상생임대도 활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세 많이 올리는 게 좋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처음에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했던 것이 3억 8천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은 계약서 쓰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맞아요. 쓰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였고 결국에는 제가 그냥 신고를 이거는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냐고 해서 제가 그렇죠. 8천만 원 신고할 수 있는 건 정말 저는 제 역량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다른 분한테 가셔도 못했어요. 똑같겠죠. 왜냐면 지금 세금 차이가 거의 거의 5배 가까이 나, 5배 가까이. 맞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계약서 쓰기 전에 오셔야 되고 여기 잔금을 딱 깔끔히 끝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주택 2를 샀었어야죠. 입주권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과세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방금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요거는 제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냥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양도 시기에, 양도일에 거주자인 건 당연하고 우리 동일 세대에서 실제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보유 2년은 물론이고 거주기간 요건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요약을 했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약간 진한 글씨로 칠해놨는데 아까 전에 제가 큰 축이 비과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거주권, 그 거주기간이랑 그 다음에 우리 동일세대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세대라고 하는 이 1세대의 범위에 세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만 더 살펴볼게요. 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1세대는 나와 나의 배우자 그리고 그 나와 나의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나랑 배우자는 그냥 우린 세트예요, 세트. 그냥 우리는 세트니까 우린 무조건 같은 1세대, 동일세대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기본이고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뭐야? 라고 볼 때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일단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다 라고 소득세법에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밀어볼 때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청약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물어보셨던 거고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청약 목적으로 청약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 조카에 있는 주소 그리고 또 고모가 있는 주소 이런 데로 주민등록 등본상에만 같은 주소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따로 살았고요. 그럼 이때에 저 조카가 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과연 이 주택 수에 내가 비록 등본상으로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어쨌든 등본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동일 세대로 보아가지고서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2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이 조카는 아까 전에 소득세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법의 문구로 해석을 할 때에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근데 여기에는 배우자와 나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인데 조카는 형제자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법에서도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으실 거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 1세대 1주택 실질이 비과세 이제 1세대 1주택 자시니까 비과세를 신고하시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저한테 형제를 물어보셨습니다. 형제. 근데 아까 형제는
법에서 그냥 아예 정의해서 넣어놓고 있잖아요. 형제자매라고. 네네. 형제를 같은 주소로 전입해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때는 양도하실 거면 양도일 전에 분리하셔야 되겠고요. 실질에 맞게. 네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에 맞게 따로 주소지 이제 전입도 다 정리를 한 이후에 실제대로 맞춰서 양도하시고서 양도세세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만약에 실제 같이 살고 있어요. 전입도 같이 되어 있고 네. 이 경우에는 그냥 형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 포함된다. 네, 그래서 나 비과세 못 받을 수 있다. 네. 라는 거 꼭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같이 넣지 마십시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관심들 있어 하시고 또 네.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 건데 저한테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뭐 5월 9일,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 결국은 중과가 되는 쪽으로 이 네네. 유예는 5월 9일자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네네. 사실상 거의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발표된 것도 이제 그 이후에 없었고요. 그래서 5월 9일까지로 종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해서 상담을 이제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의외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중과가 끝난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네. 이거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막연하게 겁이 나서 네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네.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의 가장 기본 요건은 일단 언제 따지는 거냐면 내가 이 집을 팔 때 그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느냐로 먼저 일단은 그걸 가장 기준점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과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5월 10일 이후가 되더라도 중과가 될 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꼭 이게 팔기 전에 아까 그분처럼 계약서 쓰지 마시고 네. 팔기 전에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거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들어가면은 세분하면 그냥 2배 이상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냥 2배. 네, 2배 이상이니까 네. 내가 세금 한 1억 낸다 그러면 잘못하면 2억 이상 갑니다. 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상담료가 절대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네. 이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난 대통령께서 네.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계약분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네네. 검토해보겠다 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신데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려면 그게 효력이 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개정이 돼야 돼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개정된 거는 없고 아직 뭐 제가 알기로는 올라오거나 한 것도 아직은 뭐 얘기 나온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SNS 하느라고 바쁘지. 아, 네. SNS 하느라고 바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고려는 하시되 이거를 뭔가 선택지로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뭐 저희가 뭐 방송에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의 SNS 워딩을 좀 보면 네.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뭐 이렇게 많이 활동 좀 부탁드리고 자주 나와주시고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덕분에 우리 제네시스방님의 많은 구독자님들께 이런 이제 제가 겪었던 사례를 꼭 조심하시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세요. 네네. 네. 아마 올해 부동산 세금이 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많이 또 도움 요청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